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사실 발표 전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상승장 속에서도 소외가 돼 있었죠. 자, 이제 관심사는 부진을 털고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HBM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라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유재희 교수 나오셨고요. 또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강재현 부장, 또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윤창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부진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위상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의 방향기인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넘버 1에서 넘버 2, 넘버 3로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영업이익 그래도 한 6조 원은 사수하겠지라고 했는데 물론 잠정 실적이고요. 아직 정확한 이제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지금 4조 6천억 원입니다. 네. 1년 전이 10조 4,400억 원이었어요.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전분기 대비하더라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도 줄었어요. 매출도 한 74조 원대. 당초 이제 증권사들은 매출은 한 75에서 76조 정도. 네. 영업이익은 그래도 6조 원은 지키겠지. 물론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도 있었습니다. 5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래도. 하한 가이드라인이 그걸 넘어선 겁니다. 물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 보도자료, 설명자료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자료 냈어요. 반도체 HBM 재고 충당, 일회성 비용을 좀 충당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유 있죠. 그리고 환율도 결코 우호적이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이클상 이제 조금 침체하게 되면 가장 이제 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동안 계속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패러다임이 D램에서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으로 HBM 시장으로 급속하게 재편하고 있는데 이걸 회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넘버 3를 얘기하는 게 시장 점유율은 아직은 HBM에서 뭐 중국 향을 합하게 되면 2위가 맞지만 엔비디아 향을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한테 뒤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부장님,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영업이익은 반토막, 어닝 쇼크가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 정도의 쇼크는 예상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현 시점에서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뷰가 훨씬 더 우세하고 있고요. 최근 이틀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일시적으로 했었지만 지난주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마치 쓸어 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일단 6월 반도체 수출 자체는 상당히 호조였다. 그리고 D램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고 HBM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뷰 자체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봐왔었고 다만 정액 적립식으로 적금 들듯이 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어떤 목돈 투자에는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뷰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의 서막에 올라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돈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요. 뷰는 많이 바뀌었고요. 수급도 상당히 턴을 했기 때문에 과거 한 1-2년 전인가 1년 전이나 한 6개월 정도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들이 매수하는 수급과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중립과 좀 부정적인 뷰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뷰를 바꿀 때가 됐다. 왜 뷰를 바꿨는지는 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도 이 업황에 소위 말해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제 교수님께서 삼성전자에서 몸 담으셨으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실적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이례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러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 일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런 이제 실적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뭐 4조든 5조든 6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그 밀리고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HBM은 계속해서 지금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확실히 있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을 오랫동안 보아 오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교수님 같은 대표적이신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뭐 HBM으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고 당분간 안 바뀔 것 같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주도권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역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HBM 납품이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HBM4를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주가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약간 성질이 다른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HBM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돈을 깎아먹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상징적으로 HBM4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 파운드리나 뭐 이런 그 시스템 LSI 같은 데서 적자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프라이어리티는 HBM4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체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이 주가 측면에서는 부장님 어쨌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나 이거를 사실 그렇죠. 작년이 뭐예요? 더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사실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직 공식적인 소식은 없단 말이죠. 올해만 해도 3번 테스트 실패했다라는 얘기 들렸었고 이 정도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해로 돌리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는 콜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놓고 다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완전히 빈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주사들, 많은 10대 지주사들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공약대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 넘어가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올해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납품하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AMD에도 HBM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 전체를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말씀하셨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 엔비디아로 가장 많은 이제 납품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삼성전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워낙 비중이 적고 그리고 이제 로엔드 분야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딥시크 출현 이후로 로엔드조차도 HBM, AI 칩 같은 경우에는 좀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네.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는 대중국 수출까지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로엔드 비중, HBM 로엔드 비중이 높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충격이 좀 더 가해지는 양상인데요. 문제는 이게 알려진 악재잖아요. 이제 왜 HBM이 도대체 왜 엔비디아 통과가 그냥 희망 고문이냐? 매 분기마다 젠슨왕 총재는 CEO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조만간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굉장히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나왔던 게 품질 불량의 이유가 뭐냐? 발열과 소음이에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정현용 부회장을 스카우트해서 이거 고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진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고요. 물론 실적 바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돈 벌거든요. 반도체 아직도 지금 4조 6천억이라고 하지만 DS 부분 1조 정도는 그래도 남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왜냐? 범용 레거시 부분은 아직도 물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맞는데 과거의 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략적 IT 기업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한테 줄 섰어요. 거기다 전략적 고객은 삼성전자의 D램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요. 네. 10% 정도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줄 서서 왜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수율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로열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HR 시장으로 전무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덧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저희 거 언제쯤 통과시켜 줄 건가요?를 기다리는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HBM3E 건너뛰고 네. HBM4가 삼성전자가 비록 컬 테스트에 엔비디아 납품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2인자예요. 왜냐? 고객 입장에서 수율이 떨어져. 그러면 삼성전자 거보다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칩을 더 원할 겁니다. 당분간 이 프라이어리티는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이제는 넘사벽이에요.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조 6천억 원이라는 성적을 받아놓고 여기다 자사주 매입, 현금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일정 부분 소각하는 것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주가지만 저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 10명 중 6명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마 하반기에 정말로 희망 고문이 아니어서 정말로 이제 범용 가격도 올라가고 HBM도 퀄 승인이 나고 정말로 비약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주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 교수님. 네네. 이제 HBM도 저희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HBM3 혹은 3E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고 외부에 알려진 바는 그래서 4로 바로 넘어간다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1B 가지고 HBM4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가서는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서 1C, 즉 6세대를 바탕으로 해갖고 네.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지금 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건너뛰는 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만 어쩔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후발주자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를 제가 전자공학 분야에서 오래 있었지만 아마 거꾸로 원래 했었거든요. 원래 삼성이 이제 그 거꾸로 해서 이제 후발주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너무나도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요건 같은 질문 교수님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D램의 세대를 말하면 보통 이제
1A, 1B, 1C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5세대 HBM3E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금 둘 다 1B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E, 즉 5세대에서는 1B를 했지만 바로 이제 1C로 해서 HBM4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HBM3E 지금 많이 재고가 쌓여 있고 지금 평택에서 어쨌든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은 AMD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4 1C가 적용된 제품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퀄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HBM4에서는 아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준비하고 저희가 지금 전해진 바로 샘플도 이미 나온 걸로 아는데 예. 거기서 그럼 역전이 가능하겠냐 혹은 거의 근접하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술 예. 축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전영현 이제 DS 부문장 그러니까 부회장님이시죠. 부회장님 지휘 아래에 지금 D1C를 이제 다시 재설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 그 재설계가 끝날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재설계가 됐고 지금 개발도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양산에 이관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D1C의 성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율도 잘 나오고 있고 성능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열은요? 발열도 지금 잡혔다고 저는 잡혔대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저는 발열 들어서 얘기가 나오던데 예. 외신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HBM4에서 D1C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4단계 6세대 진입도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술적으로는 그 한 세대 이전 거를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네. 이제 원C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HBM 같은 데서 한 세대 좀 이전 거를 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는 더 초격차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마켓을 선점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가격을 이제 떨어뜨려 버리면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차세대 공정을 쓴다 하더라도 수율이나 지금 말씀하신 뭐 발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승산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실제 공정에 적용하면 또 완전히 예상 밖의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이라고 보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양산으로 이제 이관하기 전에 뭐 시양산 과정도 거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뭐 당연히 이제 개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검증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설계 자체를 이번에 좀 더 잘했다고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충분히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3위 마이크론이 아니에요. 그 꼬리표를 이제 뗄 것 같단 말이죠.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은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이던스도 좋게 맞습니다. 발표했죠.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액 대비 총 마진을 얼마나 만들고 있느냐, 반도체 팔아서 얼마나 이득을 거두고 있느냐. 역시 뭐 천상천하, 엔비디아 천하예요. 엔비디아는 칩 하나 만들어서 여기 팹립스 업체예요. SK 하이닉스 칩 갖다 다가 TSMC가 조립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70% 육박합니다.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700원 남는 기업이고요. 지금 그 TSMC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48%, 50% 가까이 나오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42%, 마이크론이 엄청 뛰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11% 뛰어서 1분기 기준 39%입니다. 이게 옛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겨우 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분기 AI 매출 수요 덕분에 매출이 37%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60%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한데 총 마진은 더
이제 분기는 거긴 4분기인데요. 네. 42%를 제시하고 있어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한 품목발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네. 역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예고했던 보조금도 미국 투자분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네.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이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더 깎아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 점유율 면에서 지금 2위와 3위가 바짝 붙어 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마이크론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지금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3위 만년 3위라고 불렸던 이 마이크론까지 HBM 시장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 지금 이제 HBM 추격자니까 훨씬 더 추격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쫓아오면 가격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격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아니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거나 이 예전에 삼성전자도 썼던 사실 시장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HBM 쪽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을 지금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먼저 선 진입을 한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영업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그 기술에 도달하였을 때 과연 그때 이제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삼성이 풀어내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 그때도 마이크론이 선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메모리 칩이 부상하게 된 건 이제 인공지능 때문이죠. 이 AI발 HBM 수요가 아주 지금까지는 뜨거운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이건 소장님께 좀 질문 드려봐야 되겠는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진입하게 되면 경쟁사들이 생깁니다. 네. 주요 고객이면서도 그 시장을 뺏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삼성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정우 회장이 회장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100조 원에 가까운 유보금을 가지고서 기술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 이게 반드시 뭐 반도체만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M&A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 끌어올릴 방법도 있거든요. 네. 뭐 물론 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덩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독점 이제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 이후에 별다른 M&A 건수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이익 7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삼성전자도 이해를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글로벌 기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연 그래서 지금 드는 이 걱정은 뭐냐? 이게 너무 고평가돼 있다. 엔비디아 하나가 과거에는 듣보잡이었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 10달러였어요. 지금 158달러예요.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3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 한 개 기업이.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고평가다. 왜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정작 HBM을 사들이고는 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이게 너무 시장이 먼저 선점되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은 초반이다라고 네. 보는 이유가 이 시장을 놓치게 되면 놓칠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모든 산업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 HBM의 경우, AI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HBM도 HBM인데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늘 지목되는 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파운드리입니다. 대만 TSMC가 워낙 잘해가지고 삼성의 부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죠. 파운드리 현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유재희 교수님. 예전에 이제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D램이나 어떤 삼성 자사 제품에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공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말하자면 그 커스터머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랬고, 그다음 조금 상처를 받은 그 팹리스 회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게 약간 좀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네. 이제 TSMC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제 잘못되면 막대한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거는 꼭 HBM 말고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그 어떤 반전을 하려고 하는 카드는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를 통해서 이제 폴더블의 자사 제품을 2나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HBM4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 노력을 했지만 GPU까지도 파운드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엑시노스가 얼마만큼 잘 나와서 자사 제품에서 잘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반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그냥 TSMC를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 나오죠. 9.3%. 그나마 이제 예전 두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도 결국 내주었군요. 저 점유율만 보면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실수한 부분들이 몇 개가 뭐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운드리가 이제 가장 저는 큰 것 같고요. 사실 파운드리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사실상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23년부터 벌써 적자가 23년에 2조 원, 24년에 4조 원, 25년 1분기에만 벌써 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테일러 공장 또 가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네, 그것도 파운드리 공장. 맞습니다. 그렇죠?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문제점은 이 TSMC를 생각을 해보면은 TSMC는 지금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보다 한 단계 전 세대인 핀팻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에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TSMC 두 개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TSMC가 30% 성능이 더 나오고 30% 더 전력을 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TSMC가 만들었지만 TSMC 제품의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시장 자체가 메모리보다 3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도 고객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를 우리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SMC를 대체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향이 지금 솔직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 TSMC의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만드는 곳 자체가 틀려요.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D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원판, 웨이퍼에다가 찍어내서 그에 회로를 매겨서 그게 메모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품종 대량 생산, 24시간 공장을 굴려서 딱딱딱딱 찍어내는데 성능이 좋다? 이게 D램 분야인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뭐냐? 고객사가 내 설계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 제품을 만들어달라. 주문형이에요. 주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TSMC는 30년 전부터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한석봉이랑 한석봉 어머니가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한석봉 어머니 이길 수 없어요. 한석봉이 아무리 필지가 좋다 하더라도 뭐 10년 내에 그걸 따라잡는다? 눈 감고도 이제 엄마는 그걸 만들어내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수율이라든가 고객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TSMC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고객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SMC의 약점이 뭐냐? 엔비디아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HBM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잘하면 삼성전자도 고객으로 끌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 해치가 되는데 패키징하는 곳은 전부 다 TSMC가 독점하네? 이거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견제를 비켜나서 삼성전자가 재빨리 이런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 정말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되면
이걸 뚫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계속 손해 적자를 보니까 이 부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게 문제인 걸 말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참 반도체로 아주 호황을 누려서 메모리 실적이 뭐 아주 그냥 잔치하듯이 잘 나왔었을 때 뭐 그 삼성 출신 엔지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왜 파운드리가 안 되냐. 여전히 메모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참 개념적인 얘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메모리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와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니 고객 마인드를 모른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좀 너무 개념적인 거잖아요.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 근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들리는 얘기와 제가 또 직접 삼성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조금 뻑뻑하죠. 아무리 봐도 좀 뻑뻑하고. 삼성이 여전히 뻑뻑합니까? 아니 지금 지금 이 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D램의 아주 좋은 공정이 이제 노출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계가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D램 같은 데다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좀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HBM AI 프로세서 쪽이 이제 굉장히 그 비용이 돈을 많이 버는 수익을 많이 버는데 이제 로직까지도 한꺼번에 인테그레이션이 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로직 같은 거는 뭐 TSMC에서 갖고 오고 뭐 메모리는 뭐 삼성에서 갖고 오고 이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약간의 뭐 그 고객들하고의 어떤 뭐 그런 익숙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파운드리는 반드시 끌고 나가고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가 한켠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파운드리 경쟁력을 확충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아예 분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나왔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이제 잠식을 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를 사실 분사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세우고 있는 전략이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동맹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픽 카드인데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GPU는 TSMC가, 고성능의 HBM은 SK 하이닉스가, 그걸 패키징하는 거는 또 TSMC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그걸 유일무이하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HBM도 만들고 로직도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시스템인 패키지로 고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전략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독형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턴키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긴 깊겠지만 파운드리를 분사시키거나 당장 포기하기는 그런 전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삼성전자의 생각이 아닌가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항상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의뢰한 어떤 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삼성 안에서 나중에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개념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 같은 고객사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서 TSMC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이제 경쟁자였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네. 애플의 비중이 크긴 컸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애플이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사였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애플이 떠나갔을 때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다 그런 네.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컴 같은 회사들도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객사들이 감안을 하고서도 물량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파운드리 그 업체별 시장 점유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있는 SMIC라는 곳이 이제 중국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2%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결국 삼성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샌드위치 신세 이러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 되는 거 아닌지, 소장님. 이게 사실은 어부지리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반도체 부분은 이제 기술 내주지 않겠다고 이제 강압하다 보니 네. 오히려 기술 내재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는 사실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위, 3위의 격차가 2%포인트 내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른바 이제 범용 제품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최첨단 인공지능 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레거시 제품은 상당히 좀 수요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제품은 중국 내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레거시 분야에서의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분의 1, 20%가 넘어요. 이미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기술 자립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이엔드 분야에서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 지금 마이크론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로엔드 분야에서는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어쨌든 수요를 빨리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빠져나간 고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네.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 흐름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교수님, 학계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정은 이제 중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이 충분하고 제일 무서운 건 손해 봐도 나라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물론 이제 항상 샌드위치죠. 뭔가 이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 뭘 만들면 꼭 뒤따라와서 가격을 낮춰갖고 선두주자는 또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좀 세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약간 고립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중국의 제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약간 이제 신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서비스 측면으로 볼 때 중국 내 시장으로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레가시 공정을 전부 다 중국에서 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화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만 TSMC에 있는 인력들이 중국 쪽으로도 많이 스카웃돼서 가고 그런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중국이 더 기술을 빨리 또 확보하게 되는 이런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TSMC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과 대만이 저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삼성 출신으로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제 SMIC가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보면 네. 굉장히 속상한데 그런데 가장 핵심은 현재 SMIC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포토 장비가 필요한데요. ASML이 이제 판매를 하는 EUV 설비가 중국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한돼 네, 있죠. 극자외선은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자외선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멀티 패터닝을 해서 정말 수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선단 공정을 한다, 첨단 공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미국이 확실히 막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내 점유율을 떠나서 세계적인 점유율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기술력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를 따라오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좀 응원을 보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자, 지금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지금 관세 협상 한참 이제 진행 중입니다. 소환 보냈고
8월 1일까지 이제 연장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미국 내의 의회에서 통과한 감세안입니다. 예상외로 반도체 세액 공제가 더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 업체들이 이게 반길 만한 소식입니까, 소장님? 저는 글쎄요. 이게 뭐 반길 만한 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당시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구태여 보조금 현금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 매기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 내 공장 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깎아주겠다. 대신에 현금은 안 준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세액 공제율, 반도체 공장 건설한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 25% 깎아주던 걸 35%로 확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거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금 공제는 우리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어쨌든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고 제조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고 대만이 갖고 있고 이걸 전부 다 미국으로 지금 모두 이제 반도체의 어떤 총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만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도 자국 내 외국 반도체 기업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보조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감세안의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아할 거냐? 이 문제 세제 혜택은 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은 물 건너 갑니다.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높은 인건비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 자체가 구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외국 이민자들 다 내쫓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느냐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투자 환경은 나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미국 무역 확장법 안보법을 이용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안보에 이제 해가 되고 있는지 관세 부과 여부,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끝난 게 미국의 아니군요. 통상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이제 공장 전에 이제 텍사스 주에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일러시에다 하나 더 짓는 건데 이게 파운드리 공장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진척률 껍데기는 지어놨는데 아직 공정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만약 정상 가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 같은 곳에 첨단 공장을 운영하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운영을 하면 한국보다 이제 비싸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테일러 공장도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파운드리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동을 시키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의 공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미국에서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바나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바로 나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 기술력만 올라온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이제 메이드 인 USA를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다음 고용률을 올리고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기술을 어떻게 놓고 보면 이제 습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화가 났던 게 뭐 미국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실사도 하게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뭐 거의 다 먹여 살려서 교육까지 다 시켜서 기술을 전부 다 줘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간쓸게 다 내놓으란 얘기 같은데. 좀 화가 났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메이드 인 USA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아주 최첨단 기술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이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인력이 그렇게 잘 수급이 될 거냐. 그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뭐
공사비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정도 레벨의 기술을 어느 정도로 이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로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게 잘못하다간 이것 때문에 손해를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외교, 통상, 뭐 안보 이 모든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우리 국내 반도체 인력들이 이제 해외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실제 스카우트하러 많이 쭉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들 다 기르시니까 해외 쪽으로 가는 실제 학생들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아직 경력이 좀 짧은 편이어서 어쨌든 뭐 다행히도 제자들이 다 국내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취업 현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하이닉스 많이 취업하려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엠코 또 스태치팩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이제 2, 3위 하는 그런 패키징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분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해외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제자분들? 저는 좀 오래 교수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미국 가는 거 좋아합니다. 미국 가는 거 좋아하고 정말 권하세요? 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근데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외 진출할 수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일을 했지만 좀 냉정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쓰라린 그런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좀 반대는 아니지만 뭐 본인이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미국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요. 네.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강 부장님, 하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저는 모든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수급이다. 수급이 모든 주식의 모멘텀에 우선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의 본딩 장비를 납품받은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 한미반도체가 독점 체계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주가가 추이가 확연히 달라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1년 동안 40% 이상 하락했고요. 한화비전은 20% 이상 상승한 거죠. 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반기 때는 주가의 추이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기대감을 먼저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10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빈집 수준으로 지주사 격이지만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전자 새로운 수급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고 이건 다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5대 총수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저도 트럼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자서전을 읽고 나서부터는 그제서야 트럼프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회장도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어느 칭찬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자서전을 읽었다는 게 칭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이 두 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책적으로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5,000포인트가 가려면요. 반드시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같이 올라줘야 돼요. 지금 있는 주가 가지고는 5,000포인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차전지의 주가가 같이 흐름으로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우리는 이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간접적인 지원 위주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나 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미국처럼 정말 직접 지원, 보조금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유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당연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보조금의 액수가 뭐 몇십조, 뭐 숫자가 뭐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중국은 관주도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공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단지 세액공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그 중국 같은 시장이 지금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수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뭐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하게 돈을 쓸 때가 많겠지만. 네. 이게 또 반도체 업계에는 지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이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약간 좀 기술력이 후퇴되며 도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깨야 돼요. 아니 구태여 우리나라 1, 2위 기업한테 구태여 정부가 세금 들여서 도와주느냐라는 인식 때문에 뭐 정부가 뭐 세액 공제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우리가 밖에 나간 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리쇼링하기 위해서는 갖은 인센티브를 줘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경기도 주변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지 문제 그다음에 전력 문제로 계속 난항을 거듭했어요. 거기 중재해야 되는 게 지자체와 정부거든요. 네. 그 역할이 빠진 거예요. 왜냐 환경단체 눈치 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눈치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절실하게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에 들어갈 거냐, 현금 지원까지 할 거냐. 세금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지금 미사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소총 갖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밀기로 했다면 국민적 여론 공감대 형성에 따른 정책 추진력이 반드시 좀 돼야 되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안이하게 늘 1등이었던 이제 이런 이제 자존감을 좀 내려놓으면서 일단 기술을 빨리 따라잡고요. 그리고 수율을 높여야 돼요. 빠져나간 고객들 계속 놔두면 안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주지 않아요. 외국인 지분율 지금 SK하이닉스 55%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50% 아래예요. 더 격차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은 또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도 삼성전자에게는 버거운 난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던 삼성 특유의 DNA를 이번에 다시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